안녕하세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걷는 길, 저는 이세라 지니아가답니다. 지난 여정에서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선종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인과 함께한 여정들을 쭉 되돌아보면 처음에는 학문에 뛰어난 달란트를 가진 소년으로 성인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쾰른 시절 악필 메모로 청년 토마스가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도 봤고, 또 성인이 교육자로, 학자로 활동하면서 지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건강이 몹시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성인의 발걸음을 따라갔던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켰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기리며 성인의 선종 이후 성인의 사후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토마스 성인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젊은 시절부터 성인을 연구해 오신 분이십니다. 가톨릭대학교 박승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다시 뵈니까 너무나 반가운데요. 위대한 사상가의 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사상을 살펴보는 시간은 아주 의미 있는 여정이었고요. 학자인 저에게도 이 토크란 형식으로 성인을 새롭게 만나는 것은 아주 또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사상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마스 성인은 하느님 품에서 영면에 드셨는데 또 제가 쭉 보니까 그분의 사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교수님 말씀대로 투비 컨티뉴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인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중세 철학을 가르치고 계신 이정 신부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가톨릭대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 신부입니다. 네, 오늘 여정에서는 박승창 교수님과 함께 토마스 성인이 활동했던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여정도 좀 공부할 게 많습니까, 신부님? 네. 토마스 성인의 이제 선종 이후에 이 시대와 사조의 변화가 어떠하였는지 짚어보시면은 성인의 사상을 이제 다른 각도로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각도로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각도로 이해를... 더 많은 각도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힘겨운 길이 아니기를 간절히 또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제가 이분만 나오기를 매 시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노성숙 교수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노성숙 교수님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토마스 성인의 발자취가 남겨진 곳을 순례를 또 저희를 이끌고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정은 프랑스 툴루즈입니다. 네. 근데 토마스 성인이 영면하고 계신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곳이기 때문에 왠지 아주 여운이 길게 남을 순례지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고요? 네. 너무 아쉬워요. 이 시간만 기다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난 여정을 함께한 후에 토마스 성인이 영적 체험을 하신 이후에 그 삶의 모습이 선종 당시의 이야기들이 문득 좀 떠오르곤 합니다. 네, 저도 2022년 포사노바 수도원에서 순례했던 그때 그 아주 깊은 감동과 슬픔이 저도 잠시 떠오르네요. 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한 번씩 울컥울컥한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같은 시대를 살던 분들은 이 성인의 선종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신부님? 네, 이 토마스 성인은 특별히 파리 대학과 인연이 굉장히 깊으셨었죠. 그렇죠. 네, 성인의 이제 선종 소식이 이제 파리에까지 전해지자 1274년 이제 5월 파리 대학에서는 총장과 운영진 그리고 철학부의 모든 교수들의 이름으로 이 도미니코 총회에 서한을 보내서 성인의 선종에 그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네, 그 서한에서 이 파리 대학 측은 젊을 때부터 이곳 파리에서 자라나고 또 교육받고 성장했고 나중엔 또 그 보답으로 이 두 차례나 이 교수직을 맡았던 이 토마스가 이 세상의 모든 대학 도시들 가운데 가장 고상한 이 파리에 묻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와 더불어서 이 토마스 성인이 저술했지만 파리 대학이 이제 소장하지 못한 이 세 권의 이 작품들을 청하면서 고인에게 또 존경의 여명을 표하기도 했죠. 네. 파리는 정말 이 성인에게 굉장히 특별한 도시잖아요. 파리 대학의 이 주임 교수 시절 논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었고 신학대전, 대이교도 대전, 성경주에서, 또 아리스토텔레스 주에서 등 여러 분야의 많은 저술을 남기시기도 했는데 이 성인의 사상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나요? 네, 토마스 성인은 후대에 스콜라 철학의 완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최고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존경을 받았던 분이지만 당시 그 시절의 모든 사람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라틴 아베로이스주의자들,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수정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완벽한 정확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수적인 아우구스누스주의자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도 라틴 아베로이스주의자들처럼 아리스토텔레스를 자주 활용하고 있으니까 위험한 아리스토텔레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학자로 보이기도 했었던 것이었죠. 파리의 주교 탕피에는 라틴 아베로이스주의를 향했던 1270년의 단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려고 교황 요한 21세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모든 자료들을 자신에게 보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자료를 교황님께 보내지를 않고 1277년에 급하게 219개의 명제들을 단죄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단죄된 목록 중에 무려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제가 10여 개가 그 안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네. 1277년이면 이 성인이 선종하신 지 3주년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단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또 이 단죄가 토마스 성인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요? 네, 당대 파리는 서방교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의 주교였던 탕피에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16명의 신학자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불과 몇 주 만에 219개의 명제들을 모두 다 선정해서 1277년 3월 7일 바로 돌아가신 지 3주년 되는 해 자신의 직권으로 공식적으로 단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그런데 여러 저술로부터 뽑아낸 이 단죄 목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는 중복되기도 하고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고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이 79개의 철학적 오류와 140개의 신학적 오류들을 잘 구분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그리스도교적인 성격에다가 반대되는 이교도적인 성격, 신학에 반대되는 철학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신앙에 반대되는 이성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합리주의적이거나 자연주의적인 경향에 있는 명제들은 모두 단죄해버린 결과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1277년의 단죄는 강의 금지령 때는 전반적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사상에 대한 금지령이었다면 여기서는 개별적인 명제들에 대한 단죄였고요. 이건 서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사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러한 내용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제들을 219개 되는 명제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은 네. 굉장히 큰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죠. 네. 뭔가 이 단죄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 단죄로 인해서 이 철학과 신학의 219개의 명제를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못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규모의 단죄에는 뭐 배경이 또 있을까요? 네, 제대로 추리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자신의 입장과 다른 학설을 대할 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배척하려는 그 경직된 자세가 그 안에 이미 포함돼서 잘 드러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그러한 태도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섣불리 단죄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불온한 사상이라고 바라보고 있었던 프란치스코의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논거 자체에 끌어들이는 걸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거들이 들어오면 이것은 파리 대학 인문학부의 라틴 아베로이스 주의자들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러한 선입견으로부터 단죄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하지만 아마도 추정하신 것처럼 77년의 단죄에는 네. 학문 외적인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재발견되면서 인문학부가 엄청 커졌거든요. 네. 학생 수도 워낙 제일 많았던 데에다가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단순히 인문학부가 아니라 철학부로서 독립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독립할 것을 주장하게 되자 네.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부 교수들이 이를 제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77년의 단죄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1255년 자유화 이후에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신학부 교수들의 반발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이 단죄를 내리신 분이 교구장님이시거든요. 네. 이 파리 대학이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이 교구의 권위를 가지고 대학을 좀 통제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수도회를 잘 아시는 분은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가 같이 탁발 수도회지만 사상적인 경향이 서로 다른데 이 사이의 알력도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럴 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제자들 또 뭐 이 성인이 속해 있던 도미니코의 동료 수사들은 이때의 단죄에 대응해서 뭐 행동에 나서진 않았나요? 좀 편을 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 네. 맞아요. 사실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예, 참 이제 안타깝게도 토마스 성인의 정말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본격적으로 스승 토마스의 사상을 이해하고 옹호할 이 사람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졸속으로 이제 일관성 없이 내려진 단죄를 거슬러서 누구보다 정말 열정적으로 이 토마스 사상의 정통성을 옹호한 것은 바로 이 토마스의 스승이시죠. 알베르투스 막뉴스였습니다. 예, 정말 그 당시에는 이제 80세에 가까운 굉장히 이제 고령이셨는데요. 네. 자신보다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난 제자 토마스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또 변호해 주셨죠. 그래서 토마스의 시성 심사 과정 중에 어떤 이 증언에 따르면 이 성인의 선종 후에 스승인 알베르투스는 제자 토마스에 대한 기억을 안고 파리를 거쳐서 쾰론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자인 토마스의 모든 작품들을 다시 읽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와. 예, 그래서 알베르투스는 이 제자 토마스의 작품을 읽고 나선 이 토마스 형제가 그의 작품들 속에서 정말 세상 끝날 때까지 이루어질 모든 목적들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추후의 노력은 무익할 것이라며 예, 감탄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네. 예, 정말 이 토마스의 스승인 알베르투스 막뉴스의 권위에 힘입어서 지금 또 도미니코에는 이 1286년에 이 모든 수사들이 이 거룩한 스승 토마스 수사의 이 가르침을 전파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적어도 이 옹호할 수 있을 만큼 철저히 연구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을 하게 되죠. 와. 아니,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느껴지지만 그 사실은 동료 학자로서 자신의 제자를 동료 학자로서 인정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저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교수님 말씀은 이 도미니코의 말로는 성인 사상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서슬이 퍼런 이 1277년 단죄는 학계에 어떤 충격을 또 던져줬나요? 네, 당시 상황을 보면 상당히 부조리해서 저도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단죄가 서슬퍼르게 하면서도 학자들은 그러한 단죄를 갖다가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네. 심지어 단죄의 직접적인 대상이었던 라틴 아베르수주의자들의 영향력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277년의 단죄가 제재 효과 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상계에다가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지속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277년 파리와 옥스퍼드에서 내려진 단죄가 성급하고 객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내분을 초래하긴 했는데요. 이후에 50년 동안 진리를 탐구해왔던 대학의 토론들이 성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파벌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의 토론들을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진리를 파악하려고 했던 진정한 토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주장이 올바르면 받아들였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태도와 같은 것은 더 이상 대학의 토론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엄숙한 단죄령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파리 대학과 옥스퍼드의 대학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 우호적인 수용자세로서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을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철학자들을 의혹의 눈으로 네.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더더군다나 파리와 옥스퍼드가 그렇다면 다른 일반적인 대학들은 그 모범을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단죄가 마치 정통성을 지닌 규범처럼 널리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중세 철학자인 에티엔느 질송은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1277년의 단죄는 중세 철학 및 신학사의 이정표이며 이로써 스콜라주의의 황금 시대는 막이 내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인이 살아생전에 보여주기도 했었던 이 반대되는 주장도 경청하는 이런 열린 마음을 가졌던 이런 토론 문화가 어쨌든 중세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네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계의 반응은 그랬고 그렇다면 당대 신자들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나요? 네, 이 도미니코 수도와 그 포사노바의 그 시토 수도원 그 주변에서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 공경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 네, 이에 참여한 이 모든 사람들이 토마스 성인의 하느님을 향한 여러 노력들, 정말 그 순진무구한 단순성, 또 놀라운 겸손함, 순결함, 또 소박함, 또 순명에 대해서 크게 감회를 받았었죠. 1316년 새 교황 요한 22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본격적으로 시성을 위한 조사를 또 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또 구리에모 토코, 그리고 당대의 가장 뛰어난 교회사가였던 톨로메오 루카, 그리고 아비뇽 교황청에 있던 베르나르 구이 등이 시성을 위한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성을 반대할 책임을 지고 있던 아드보카투스 디아볼리, 즉 악마의 변호인은 네. 이 토마스가 생전에 정말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했죠. 하지만 교황 요한 22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토마스가 문제들을 해결할 적마다 그만큼의 기적을 행한 것이라고 선언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23년 7월 이 토마스의 시성 축하식에서 교황은 이 사도들과 교회의 교부들에 이어 이 토마스는 그 누구보다도 더욱이 진리를 명확하게 밝히고 설파했다고 이제 설명하면서 그를 거룩한 로마 교회의 이제 성인으로 선포를 하게 되죠. 시성식에 이어서 이 파리의 주교는 1277년 단죄들 가운데에서 토마스의 가르침에 이제 관련되거나 아니면 관련되는 듯한 모든 명제들을 이제 삭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선종 49년 후에 드디어 성인 품에 오르셨습니다. 또 시성이 되시면서 완전히 복권이 되시기도 했고요. 이제야 조금 제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화가 확 날 뻔했는데 이제 조금 화가 풀립니다. 이렇게 누그러진 마음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이제 성인 품에 오르신 토마스 성인이 영면하고 계신 곳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드디어 15세기가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마스 성인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네. 그리고 성인을 천사다운 박사라고 부르는 일이 아주 빈번해졌습니다. 성 토마스의 유해를 보존하고 있었던 포사노바의 시토 수도원은 성인의 유해를 누가 훔쳐갈까 봐 아주 노심초사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순례하기 위해서 오는 그 많은 신자들을 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미니코회는 95년 동안 포사노바의 시토 수도원 측에 성인의 유해 반환을 아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1369년 교황 우르바노 5세의 명으로 성인의 유해는 당시 도미니코회의 본원이 있었던 프랑스의 툴루즈로 옮겨지게 됩니다. 생전에 토마스가 리옹 공의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떠났던 여행은
나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도미니카회가 처음 시작된 툴루즈에서 끝맞게 된 거죠. 오, 툴루즈. 네. 이후 프랑스 대혁명 후에 잠시 또다시 임시 거처에 잠깐 모셔졌지만 오늘날 성 토마스의 유해는 툴루즈에 있는 생 제코뱅 수도원에 모셔져서 많은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어감도 아주 우아한 이 툴루즈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교수님? 네, 프랑스 남부에 있는 툴루즈는 알비파라고 불리웠던 이단 세력이 아주 번성했던 알비하고 1시간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배경은 다시 말해서 이단을 설교를 통해서 개종하기 위해서 설립된 도미니코회의 최초 수도원 중에 하나가 이 생 제코뱅 수도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곳 툴루즈에 자리 잡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 툴루즈는 항공 우주 분야의 아주 중심 도시이고요. 대학이 14개나 있고요. 그리고 10만의 대학생들이 살고 있어서 청년 도시로 아주 활기가 넘쳤고요. 그렇네요. 프랑스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이 툴루즈는 이제 스페인에 인접해 있어서 중세에는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의 그 길목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산티아고 그래서 순례길에 가시는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루르드 성지 순례를 할 때 이곳을 이제 경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토마스 성인의 무덤이 바로 이 도시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생 제코뱅 성당의 첫인상은 아주 소박합니다. 이 성전이 석재가 아닌 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건축 당시에 교회의 사치에 반대했던 알비파가 남프랑스에서 세력을 크게 떨쳤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화려한 고딕 양식의 장식들을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굉장히 소박하게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성당은 처음 지었을 때는 지금보다 높이가 훨씬 낮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해가 모셔진 후에 방문하는 그 순례객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층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제 벽감 형태로 만들게 되면서 경당들을 대대적으로 새로 추가해서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성당을 방문하게 되면 동쪽에 성직자와 수도자를 위한 성가대석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이나 최창살로 구분을 한 다음에 서쪽 공간에 평신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근데 이 성당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중앙에 기둥이 있고 이 기둥을 중심으로 성전을 수도자승과 석과 그 다음에 일반 회중들을 위한 공간으로 나누어서 양분을 해놓았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강론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도미니코회의 아주 독특한 성전 공간 배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제대도 성당의 동쪽 끝이 아니라 오히려 북측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이 성당에 아주 저렇게 이제 현대식으로 장식된 중앙 제대 밑에 눈길을 돌리시면 창살이 있는데 창살 안에 아주 밝게 빛나는 성 유물함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선종 700주년 1974년에 이곳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인의 유해가 모셔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197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맞아요. 전이라는 건데 네. 토마스 성인의 유해가 이장된 시기는 1369년이잖아요. 네. 중간에 너무나 긴 시간이 있는데요, 교수님?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런 격변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앙시앙 레짐이라고 해서 아주 그 구체제를 뒤엎었던 프랑스 혁명, 대혁명이 있었고 그때 교회의 제사는 모두 국유화가 됩니다. 그래서 혁명의 물결이 이 툴루즈를 덮쳤을 때 네. 토마스 성인의 유해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미니코 회원들은 인근에 세르냉 성당이라는 아주 큰 성당이 있는데요. 그 대성당으로 성인의 유해를 옮겨놓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유해는 무탈했는데 이 생제코뱅 성당 자체는 혁명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요. 그러면서 나폴레옹 황제의 명으로 군대 막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테인드 글라스도 파괴되고 그 안에 있었던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예술품들도 모두 파괴되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이 성당은 이제 도미니코회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성전에 아주 지금 현대식으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 있거나 또는 아까 봤던 그 성 토마스의 유해를 모신 중앙제대 등은 모두 20세기에 복구 과정에서 다시 설치되고 그다음에 관리된 것입니다. 그 복구 과정에서 혁명군들이 아주 회치를 해놨던 벽 네. 아래 저희도 살짝 볼 수 있었는데요. 원래 벽화들이 살짝 부분적으로 복원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성전이랑 인접해 있었던 도미니코의 수도원도 결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네. 공간이 된 건가요? 네네, 물론입니다. 옛 수도원 건물들은 이제는 박물관으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1216년에 도미니코회가 창립된 다음에 15년 안에 건립된 수도원으로 가장 오래된 도미니코 수도원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에는 도미니코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필사실이라든가 내지는 연구 공간 이런 것들은 모두 사라졌고요. 그리고 수도원의 아주 핵심 공간만 남아 있어서 그곳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했을 때 저희가 이제 자세한 전시물들이 있어서 그 설명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도미니코 회원이었던 토마스 성인이 평생 동안 어떤 규칙을 실천하면서 사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베네딕토회 수도회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라 라보라 해서 기도하고 뭐 일하라 노동하라 라는 지침을 바탕으로 살고 계신데요. 이때 노동 내지는 일의 부분이 도미니코회는 굉장히 독특했는데 설교와 연구였습니다. 연구? 그래서 네. 그래서 일상 수칙이 이렇게 설교와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자세한 어떤 불란서어로 쓰여진 전시물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례 중심에는 미사와 관상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밖에 이제 아주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설교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설교와 자선을 베푸는 일이 이 도미니코회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이것들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병풍을 통해서 아주 전시물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그 프랑스 혁명 그 시기 이후에 이 토마스 성인의 그 유해가 한 200여 년 동안 그 모셔졌었던 그 생 세르냉 대성당도 혹시 방문하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은 그 대성당이 훨씬 크고요. 툴루즈의 아주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생세르냉 성당은 남프랑스에서 가장 큰 로마네스크 성당 중에 하나이고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가는 어떤 순례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곳에 간 이유가 또다시 성인의 유해가 어디에 모셔져 있었을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성당 중심축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성령의 소성당이라는 곳에 성인의 유해를 모셨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어떤 가마가 전시되어 있었고요. 그 입구 아래쪽에 어려웠습니다. 이걸 찾는 것은 아래쪽에 아주 암호처럼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S자 위에 T가 있어서 그 겹쳐진 문양이 있었는데 누가 찾았을까요? 누굴까요? 우리 선생님이 누굴까요?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막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단 승찬이 놓친 거를 열심히 찾았고요. 때마침
지금 성체 현시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네. 감격스러운 뿌듯한 마음으로 네. 성체 조회를 참석하면서 네. 정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네. 기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이 성체 현시를 끝내고 나오신 외국인 신부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철학을 공부하셨고 저희도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정신이 이어지는 아주 뜨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우리 그 인간 내비게이션 노성수 교수님의 활약이 돋보였던 그런 인문학 여정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토마스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저곳을 딱 보니까 성인을 그리는 마음이 더 좀 커지게 됩니다. 1274년 토마스 성인의 선종 또 3년 뒤죠. 219개 명제에 내려진 단죄 이후에 이 스콜라 사상 안에서는 또 어떤 인물과 어떤 사상들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예, 이 당시 파리의 주교 이 텅피에의 이 1277년 그 단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이 수적으로 굉장히 매우 많은 이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 토마스의 여러 입장을 또 이제 비판하고 또 관련된 문제들을 이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가운데서도 역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제 학자는 이게 보나벤투라를 능가하는 네. 프란치스코의 이제 스승으로 예, 인정받고 있는 둔스 스코투스입니다. 네. 네. 1266년에 태어난 둔스 스코투스는 이 치밀하고 이성적인 논증 때문에 예, 독돌 숲틸리스, 즉 이 섬세한 박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입장들을 그냥 수용해서 종합하는데 만족하지 않았고요. 이 새로운 체계를 통해서 이 스콜라 철학을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또 둔스 스코투스는 이 개체성을 강조한 것으로 무척이나 유명한데요. 네, 이 부분은 네, 박지창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신부님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한테 넘기셨으니까 공을 받았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죠. 네. 사실 너무 복잡해질까봐 여태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중세 시대에는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주제는 이미 고대 철학부터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문제였는데요. 스콜라 철학 초기에 로마 교회가 유럽 서구 지역의 유일무이한 주도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하면서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면 보편교회가 문제인가 우리들이 방문하고 있는 개별교회들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문제로 재점화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교회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구원,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윤리학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었는데요.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보편교회와 인류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보편이야말로 더 중요하다는 보편 실제론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보편만 강조하다 보면 예컨대 보편교회만 강조하다 보면 개별교회가 인간만 강조하다 보면 개별적인 인간들의 가치가 무시될 수 있는 위험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인간들이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는 그래서 이것을 유명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명론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명론에서는 개체만이 존재한다는 유명론의 입장을 주장했던 것이었는데 개체와 이름, 보편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체들만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세 신이 된다라고 하는 삼신론에 빠지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입장, 보편 실제론도 조금 개체를 경시할 수 있는 경향이 있고 또한 이 유명론은 신학적으로 여러 인간 구원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과 개체를 어떻게든지 연결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온건 실제론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개체들이 먼저 존재하고 이 개체들의 근거에서 모든 개체들이 지니고 있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공통 본성을 끌어내는 그러면 보편 개념이 생겨난다고 설명했던 것이었죠. 이런 균형 잡힌 입장을 12세기의 최고 스타 강사인 아벨라루두스가 정립했는데요.
궁금하시면 알수록 재미있는 그리스도교 이야기의 사랑 이야기를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거를 받아들여서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여러 주제를 다룰 때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네. 사실 보편 문제는 신학이나 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있다고 한다면 보편 실제론자들한테서는 국가라는 이 아주 중요한 이념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유명론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국가는 개인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양심에 따른 결정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둘이 사실은 갈라진 입장이 되잖아요. 근데 온건 실제론자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의 대체 복무 같은 그런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코로나19가 굉장히 퍼져나갔던 시기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전염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아주 엄밀한 방역 대책에 우리나라 한국 K방역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열심히 국가의 지침을 따랐잖아요. 근데 개인의 권익을 아주 강조하는 서구 유럽에서는 아주 논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아주 반발하면서 그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시면 보편 논쟁이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뭐, 보편 논쟁, 개체성, 또 머리에 지진 날 뻔했는데, 교수님의 그 일상에서의 예시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 의외로 날카롭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게 이 둔스 스코투스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신부님? 네, 이 둔스 스코투스는 이 보편 실제론은 이제 물론이고요. 이 온건 실제론에서도 일반적으로 이 보편성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점을 이제 비판하면서 개체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둔스 스코투스는 이 개체화의 원리가 각 사람이 지닌 이 살과 이 뼈와 같은 어떤 이제 진료라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이제 토마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질 않았죠. 네. 예. 둔스 스코투스에 따르면 또 더 나아가서 개체적 사물이 지닌 어떤 이 보편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을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인식이라는 입장이었죠. 이런 입장은 이후에 유명론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서 근대 개인 중심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이 됐었던 이 보편 논쟁이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서 또 새롭게 불꽃이 일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둔스 스코투스의 이러한 비판은 이제 보편 논쟁에 또 국한되지만도 않았었습니다. 이 성 토마스는 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제 의도 등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지성 안에 자리 잡은 자연법을 이 윤리적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고대 철학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주지주의적 전통에 서 있었죠. 그런데 이 둔스 스코투스는 자신이 평소 존경하던 스승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따라서 강한 주의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제 인간에게서 이 자유라는 측면을 무척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이 토마스와는 대조적으로 지성에 대한 의지의 우위를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가 의지는 지성이 선이라고 인정한 것을 욕구한다고 보는 반면 이 스코투스는 의지의 본성은 욕구라기보다는 자유이며 또 의지가 지성에게 사고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기에 지성보다 상위를 차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 의지의 타락은 어떤 지성의 잘못보다 더욱 나쁘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둔스 스코투스가 볼 때에는 의지의 행위인 이 사랑이 지성의 행위인 사고보다 더 좋은 선인 것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둔스 스코투스는 하느님의 본성이 지닌 기본적인 속성은 절대적 자유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둔스 스코투스.
이름부터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깐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쨌든 이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논변을 하면서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의지나 사랑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유,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한가요? 켈른에 있는 성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무덤이 있는 성 안드레아스 성당 인근에 작은 형제의 성당 안에 이 복자 둔스 스코투스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박 교수님은 켈른에 제자들이 오거나 아니면 지인들이 방문하시거나 그러면 꼭 그분의 무덤에도 들러서 함께 인사를 했는데요. 둔스 스코투스 복자는 토마스 성인의 사상과는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성을 통해서 신이 계시하신 어떤 진리를 설명하려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어떤 큰 흐름 안에서는 일치하는 가톨릭 교회의 아주 소중한 스승 중에 한 분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박 교수님의 책 알수록 재미있는 그리스도교 이야기를 읽어보면 14세기 이후의 중세 유럽은 그야말로 정말 비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패스트부터 해가지고요. 네. 사실 14세기 유럽은 기근과 재앙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 인구의 30에서 40%가 패스트 때문에 사망했고요. 우리 코로나19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이 10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쥐가 병균을 옮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곳곳에 사망자들이 속출하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 몹쓸 병을 퍼뜨렸다고 해서 이들을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느님이 노하셔서 재앙을 내렸다고 생각해서 알몸으로 막 책찍질을 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무리들도 생겨났고요.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병자 성사를 주었던 사제들이 사망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 신부님들도 이렇게 뭔가 죄를 지으셨나 하면서 신앙심이 흔들려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이 지속되면서 잔혹하고 약탈과 살상이 이어지는 생활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이었죠. 아니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교회가 좀 희망이 되어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신부님? 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제 그 시대의 교회는 점차 좀 영향력을 좀 많이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예루살렘 그 성지 탈환을 위해서 십자군 원정을 촉구하던 이제 정말 그 절정기가 지나가고 1309년에 그 교황은 로마를 떠나 유명한 아비뇽에 거하게 되죠. 이 100년 전쟁 등의 이제 전쟁 비용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 국왕이 이제 교회에 세금을 물리자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프랑스 국왕 필리피 4세와 대립하였고 결국 교황은 그 아나니에서 굴욕을 당하면서 병을 얻어 선종하고 말죠. 그 결과로 이제 새 교황인 클레멘스 5세가 선출되는데요. 여기서 외부적으로는 여러 적대 세력과 직면해야 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 추기경단의 분열로 위기에 처하게 되자 1309년 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70년간 7교황이 아비뇽에 머무르던 시기를 이 역사에서는 아비뇽 유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시기 이 프랑스 국왕은 수도의 재산을 탈취하는 등 교황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아비뇽의 교황인 그레고리오 11세는 1377년 로마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418년까지 아비뇽에서 이 대립 교황이 선출되면서 분열된 교회는 정말 이 유럽 사회에서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게 되죠. 아니 말씀만 들으면 이 시기는 정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어둠의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어두움 시기를 살아가고 있던 중세 유럽인들은 이제 도피와 일탈을 일삼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귀족들은 사치품과 현란한 의상에다가 정신을 쏟았고 남녀가 같이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목욕 문화도 발달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들은 하지만 거의 광기에 빠졌는데 한편으로 죄를 짓고 또 지옥에 갈까 봐 두려우니까 이 정신분열 증상을
겪으면서 새로운 예술 장르가 생겨났는데요. 죽음의 춤이라고 하는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면 네. 죽음의 춤이라는 장르가 유행하면서 해골과 지옥과 같은 소재가 자주 그림에 쓰이면서 문화는 서서히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전염병,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동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자 봉건 영주들은 임금을 동결하고 농노 해방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농민들은 곳곳에서 반발해서 봉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장원제가 무너지면서 봉건 체제가 무너져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전쟁과 전염병 등이 막 횡행하면서 더 이상 이게 보편적이고 이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스콜라적인 토론은 의미가 없어 보였고요. 오늘 내일의 사는 문제 또는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전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적인 안위에만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중세 흑의 스콜라 학자들은 이제 진리를 찾기보다는 이 선대 작업들의 작업을 계승하지 않고 선대 사상을 비판하면서 각자 자신들의 안위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오늘 내일 사는 문제, 또 전체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이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신이나 인간이나 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굉장히 좁아질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개인적인 안위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이전에 거의 죽었던 것과 같은 유명론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유명론을 시작한 사람을 윌리엄 오캄이라고 하는데요. 이 윌리엄 오캄은 더 이상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개체와 이름밖에 없다. 보편은 그냥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의해서 개체를 무척이나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오캄은 더 이상 이렇게 신존재 증명과 같은 복잡한 이론적인 추론과 같은 것들은 신학에서 사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토마스 아퀴나스, 둔스 스코투스 여러 가지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의견 합의를 못 보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한적인 인간의 이성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룩한 신학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신앙과 이성을 단호하게 잘라내면서 분리시켰던 것이죠. 네. 종종 오캄의 면도랄이라고 하는데요. 명확하게 필연적으로 논증되지 않은 것은 무시하는 입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성을 이용해서 신학을 증명하려는 스콜라 철학의 방향이 아니라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키려는 입장으로 나아갔고요. 이런 경향의 끝은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이성적인 신앙의 설명이 아니라 신앙만으로 무조건 이러한 계시들을 믿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성과 신앙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후대에 근대 과학들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또한 오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근대의 과학자들은 오캄을 매우 좋아하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인 사후에도 오히려 이제 이분의 사상을 계승해서 공부를 계속 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교 사상을 종합하고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려고 했던 이 성인의 노력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네, 사실 근데 보석에 먼지가 묻어도 결국은 이제 빛을 발해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토마스 성인의 위대한 가치는 세월이 오히려 많이 계속 흐를수록 건너뛰어서 새롭게 재발견되게 됩니다. 오캄이 자신이 주장했던 길을 새로운 길이라고 불렀거든요. 아퀴나스나 둔스 스코투스는 오래된 길, 네. 아주 도시길이라고 했다면 자신의 새로운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길에 대해서 새롭게 토마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재반박하게 되었고 성인의 사상을 발견하는 재발견 과정과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토미즘이라는 입장이 등장하게 되고요. 네. 그건 궁금하실 텐데 다음 여정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공부할 게 또 남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진심이에요, 교수님. 네. 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탄생과 선종의 발자취를 따라온 우리의 여정. 이번 여정은요,
이 성인 사후의 논쟁과 또 새로운 사상들, 새로운 길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인의 사상이 비판을 받으니까 발끈하고 좀 화가 나면서도 어느 부분은 또 반박자의 입장에서도 뭐 논리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아직 좀 정리가 부족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또 못 드리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자님이 사유하고 또 고민하시는 이 과정이 네. 이제 바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신학과 철학을 네. 바로 이제 공부하는 그 이유가 되겠죠. 아, 네. 예,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 또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 가치관에 대해서 보다 명료하게 생각을 또 정리하는 기회가 됩니다. 네. 저는 또 이번 여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이 인문학 투어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여정에서는 못 뵙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성인의 사상을 되새겨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네. 성인의 삶의 여정을 좀 반추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마스 성인은 신앙인으로서도 모범이 되는 부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출연자 각자가 네. 그 아주 인상 깊었던 곳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성인이 삶의 중요한 지점들을 다시 오늘날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이 다채롭고 또 알찬 마무리 여정이 될 것 같은 다음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여정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길동무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목적지까지 좀 끝까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함께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음 여정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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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깊은 여정이 이제 이번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토마스 성인과 많이 친해지셨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토마스 연구가 이제 회칙이 나온 이후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저희의 순례를 되새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맛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여정은 저한테도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값진 여정이었습니다. 방송 우리 여정에 또 함께 하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14회에 걸친 긴 여정의 끝에서 다른 누구보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저희와 함께 웃고 계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